과학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기도 하고 도시 인프라와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부터 과학자들의 흔적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과학도시 덕분에 앞으로 한 주의 시작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도시 첫 순서로 둘러볼 도시는 어딘가요? 네, 과학도시 1호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어디인지 한번 감을 잡아보실까요? 네, 지금쯤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바로 스톡홀름입니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이자 또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네. 이 스톡홀름을 과학도시로 꼽은 이유는요. 이 스톡홀름이 과학계 최고 권위상이죠. 이 노벨상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벨상 시즌이 다가오면 스톡홀름에 많은 과학인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10월에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익숙한 장소가 있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 현장입니다. 이 노벨위원회 위원들 3명이 책상에 앉아서 머리 위에 큰 화면을 띄워놓고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 과학할리먼입니다. 이곳에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부문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노벨상들은 어디에서 결정할까요? 먼저 노벨 생리의학상은요, 이 과학 할리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노벨 평화상만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에서 결정하는 이유는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병합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상의 시초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분리된 상태여서 이 평화상의 시상권만 노르웨이에 위임된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매년 10월이 되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저도 중계를 지켜봤는데 혹시나 한국인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스톡홀름이다. 자, 그런데 수상자 발표 후에 연말에 또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여기도 스톡홀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벨상 시상식은 앞서 말씀드린 수상자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웅장한 곳에서 열리는데요. 네. 바로 스톡홀름에 있는 콘서트 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지난해 시상식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시상식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상식은 매년 알프레드 노벨의 서거일인 12월 10일에 열립니다. 이 스톡홀름 콘서트 홀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 음악회나 뮤지컬이 종종 열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1년 중 가장 큰 행사는 노벨상 시상식일 겁니다. 네. 이 시상식 때는 노벨상 수상자와 스웨덴 왕족을 포함해서 거의 1,5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스웨덴 국왕이 직접 메달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참석자들이 모두 엄격한 복장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이 남성은 연미복을 입어야 하고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는 게 원칙입니다. 또 이날은 시상식 이후에도 새벽까지 축제가 계속됩니다. 이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은 콘서트홀에서 10분 거리인 스톡홀름 시청에서 기념 만찬이 열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바로 노벨상 만찬 현장인데요. 네. 이 만찬에서는 수상자와 스웨덴 왕족 등이 새벽 2시를 넘어서까지 야식과 파티를 즐깁니다. 이 파티의 모습은요, 스웨덴에서 TV로 중계될 정도로 스웨덴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이 만찬 덕분에 스톡홀름 시청 건물이 노벨상 시상식장인 콘서트홀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꽤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시청의 전망대 입장이나 시청 내부 관람을 하려면은 티켓팅이나 투어 가이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금방 매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저 만찬장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수상자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스톡홀름 이 노벨상 시상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만약에 12월에 스톡홀름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빛의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스톡홀름의 경우 12월은요, 극야 기간입니다. 바로 해가 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건데요. 오후 3시쯤이 되면은 이미 해가 져 있습니다. 네. 이 북유럽의 대부분 도시가 이렇게 극야 기간이겠죠. 그런데 노벨상 시상 주간에는 어두운 스톡홀름이 이렇게 화려한 빛으로 수놓이게 되는데요. 이 시청 건물의 외벽이나 도시 곳곳의 건물, 강가, 다리 등이 빛을 이용한 예술 작품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해의 노벨상 수상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술품들은 모두 LED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LED가 노벨상 수상자의 발명품이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지난해 열렸던 빛의 축제에 참석한 관광객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 stuff are really, really beautiful, like amazing beautiful, and some are really makes you think, like about science and the way we live our lives. And this was just hilariously fun to sit on this zigzag, going back and forward. Haven't done that for 45 years. 뭔가 현지인에게서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는데요. 자, 스톡홀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노벨상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알프레드 노벨이 이 스톡홀름 출신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3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기탁해서 나중에 노벨상이 제정되도록 했습니다. 네. 이 노벨상은 정작 일생 동안은요, 이 스톡홀름에서 산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 어린 시절은 러시아에서 보냈고 유학 생활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폭약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이 폭약 공장이 있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요. 이 말년에는 다시 고향인 스톡홀름에 돌아왔고요. 이탈리아의 휴양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네, 그 노벨이 일생을 전부 여기서 보낸 건 아니지만 태어나고 또 말년을 보낸 만큼 스톡홀름 곳곳에 알프레드 노벨의 흔적이 좀 남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톡홀름에서 노벨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벨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노벨 박물관은 스웨덴의 필수 관광 명소로도 꼽히는데요. 이 역대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업적뿐 아니라 이 문학상이나 평화상, 경제학상의 수상자의 업적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고요. 또 노벨상의 뿌리가 된 알프레드 노벨의 친필 유언장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노벨의 삶을 기리는 전시들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시도 있는데요. 이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와 털신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스톡홀름 말 그대로 노벨상의 도시인데 혹시 노벨상 말고 과학 연구 자체로도 좀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톡홀름의 또 다른 매력이 이 도시가 생명과학의 도시라는 점인데요. 이 스톡홀름과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은 잘 연관짓기 힘드신 분들도 네.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때 유명세를 탄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이 영국의 제네카와 병합해서 만들어진 제약사거든요. 아, 네. 이렇게 아스트라라는 세계적인 제약사가 스웨덴에서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찾아보면요. 이 스톡홀름에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톡홀름에는 생명과학으로 유명한 왕립공대와 스톡홀름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롤린스카 의대 등이 모여서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스톡홀름 주에 있는 솔나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7km의 스웨덴의 생명과학 기업의 절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덴마크에 가까운 스코네주에도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 지역도 스웨덴 생명과학 산업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톡홀름주와 스코네주 그리고 덴마크 동부를 합쳐서 메디콘 밸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메디콘 밸리가 북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생명과학 클러스터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노벨상의 도시 스톡홀름부터 또 바이오로 강한 도시로서의 스톡홀름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도시를 함께 여행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